중국 베이징 여행을 위해 사전 학습을 하러 온 친구들. 중국의 역사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방문할 베이징은 특히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근현대사의 기억이 담긴 역사적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명나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중국 명나라의 건국이 한반도에서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세워지는 나비 효과가 되었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들으러 가봅시다. 화면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나비 효과가 얼마나 무섭고 빠르게 일어났는지 딱 보이실 겁니다. 명태조 주원장이 몽골 세력을 몰아내고 1368년에 명나라를 세우면서 이 모든 게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불과 20여 년 만에 1388년 위화도 해군을 거쳐 1392년 조선 건국까지 이어집니다. 대륙의 주인이 바뀌자마자 한반도의 운명도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죠. 그럼 그 짧은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나라가 건국되자마자 고려한테 엄청난 억지를 부립니다. 천령 이북당은 원래 원나라 거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당연히 고려의 최영 장군과 우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장군한테 가서 명나라 요동을 쳐라! 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성계 장군은 현실적으로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걸 꿰뚫어봤죠. 결국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확 돌려버리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대륙의 무리한 압박이 결국 위화도 회군을 낳았고 이게 1392년 새로운 왕조, 조선이 탄생하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된 셈입니다. 이어서 2장입니다. 청의 부상, 의리와 실리 사이의 줄타기. 시간이 흘러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느라 국력을 너무 써버린 명나라가 휘청거리는 사이 만주족의 청나라가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대륙의 패권이 또 넘어가는 폭풍의 시기였죠. 이때 조선의 리더십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뉩니다. 광해군은 저물어가는 명과 떠오르는 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는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오직 전쟁을 막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었죠. 반면에 인조와 신하들은 우릴 도와준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릴 순 없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합니다. 전쟁을 피하려는 현실적인 실리냐 아니면 국가 간의 명분과 의리냐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리고 1636년 우리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뼈아픈 해가 찾아옵니다. 인조 정권의 이런 강경한 친명 정책이 결국 신흥 강국 청나라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고 결국 대대적인 침략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끝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죠.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와서 청나라 황제 앞에 직접 무릎을 꿇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삼전도의 치욕이라 부릅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대로의 진입. 이제 시계를 확 돌려서 19세기로 가볼까요? 수백 년을 이어오던 아시아의 질서도 영원할 순 없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일, 바로 서양 열강이 몰려온 거죠. 아시아의 맹주였던 청나라도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홍콩을 내어주면서 강제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딱 그 비슷한 시기에 조선 역시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난 낯선 서양배들을 막아보려고 진짜 안간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두 나라 모두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지 못하고 강제 개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 중국 대륙에 정말 믿기 힘든 초대형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로 순원이 이끈 신의 혁명이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 혁명 한 방으로 무려 2000년 넘게 중국을 지배해오던 절대적인 황제 시스템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황제가 사라지니까 그 거대한 권력의 빈자리가 생겼겠죠? 이 진공 상태를 채우기 위해 완전히 다른 밑그림을 가진 두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은 자유로운 경제체제로 국가를 재건하자는 장제스의 국민당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가난한 농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꿨던 마오쩌둥의 공산당이었습니다. 이 둘은 정말 오랫동안 끝이 안 보이는 참혹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길고 길었던 이념 전쟁은 1949년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결국 마오쩌둥에게 돌아갔고 그는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죠. 패배한 장제스 세력은 어떻게 됐냐고요? 바다 건너 대만섬으로 물러나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거대한 대륙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어서 4장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분단과 전쟁.
한반도의 비극.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중국 대륙을 쪼개놨던 그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지진이 놀랍게도 바로 옆 한반도에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과 북으로 나뉘어 극심한 사상 대립을 겪다가 1948년에 두 개의 정부가 각각 세워졌죠. 그리고 이는 결국 1950년 한국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심지어 막 공산국가를 세운 중국은 북한을, 미국은 남한을 지원하면서 이 좁은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거대한 대리전 무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도미노가 연달아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지막 5장. 실용주의가 이끄는 경제적 대전환입니다. 전쟁에 휩쓸고 간 뒤 두 나라는 지독한 가난이라는 새로운 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멈추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중국에서 경제적 대전환을 이끄는 아주 결정적인 리더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그 유명한 명언 아시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흥묘백묘론, 정말 기가 막힌 철학 아닌가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그런 이념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국민들을 굶겨 죽이는 가난이라는 쥐부터 때려잡자는 아주 철저하고 명쾌한 실용주의적 선언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이 파격적인 노선은 중국을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꽉꽉 닫혀있던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줬고 그 결과 중국은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빨아들이며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의 공장이 되어버렸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현대국가 중국의 뼈대가 바로 이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의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근현대사적 배경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문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명십삼릉을 살펴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숫자 440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명인 삼릉의 전체 면적이 자그마치 44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와, 진짜 상상도 안 가는 크기죠? 그냥 산으로 삥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 하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 중국의 풍수지리 사상을 총동원해서 여기다 하고 엄선한 최고의 명당 자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 파트, 황제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나라를 다스렸던 황제는 원래 총 1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명십삼릉이잖아요. 맞습니다. 16명 중에 13명만 이곳에 묻혀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궁금해지죠. 그럼 나머지 3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하고요. 먼저 명나라를 세운 1대 홍무제는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기 전이라서 난징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대 건문제. 이분은 정말 영화처럼 역사 속으로 짠 하고 실종돼 버렸어요. 진짜 미스터리죠? 마지막으로 7대 경태제는 안타깝게도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신성한 황릉에 들어올 자격을 아예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 황제의 영혼이 지나는 길 신도입니다. 길 양옆을 한번 보세요. 진짜 엄청나죠? 고대 철통 같은 경호원들이 쫙 도열해 있습니다. 12쌍의 거대한 동물 석상, 그리고 6쌍의 관료 석상들이 서 있는데요. 이 말없는 수호자들은 13능의 가장 중심이 되는 큰형님격 무덤, 장릉을 향해서 시선을 딱 고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맏형격인 무덤, 장릉입니다. 신도를 따라 쭉 걸어오면 3대 황제 영락제와 서왕후가 잠든 장릉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평범한 무덤이 아니에요. 13능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첫 번째 무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440제곱킬로미터 능묘군의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심장부 그 자체입니다. 명나라 황실에는 아주 엄격한 룰이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황제도 감히 장릉보다 더 크게 무덤을 짓지 마라, 이겁니다. 이 철칙 하나 때문에 장릉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13능에서 가장 웅장하고 보존 상태도 진짜 완벽합니다. 이 장릉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바로 제사를 지내던 어마어마한 전각, 능안전입니다.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유명한 자금성에서 제일 큰 태화전이랑 맞먹을 정도예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는 나무가 금사나무라는 완전 극초 희귀템 보물나무거든요.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금빛을 뿜어내고 기가 막힌 향기가 나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 썩지 않는 기적의 목재입니다. 돈 올라온 거 알려드릴까요?
이 거대한 능한전 내부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려 60개입니다. 60개요? 와.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파트, 정능과 글자 없는 비석의 비밀로 넘어가 보죠. 영락제의 그 눈부시게 찬란했던 장릉에서 벗어나서 이번엔 13대 황제, 만력제가 묻힌 정능으로 가볼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장릉과 정능을 딱 한번 비교해보고 갈게요.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장릉이 아까 본 그 향기로운 황금빛 나무로 상징되는 영락제의 압도적인 야망, 계속 이어지는 유산을 보여준다면요. 정릉은 만력제의 정체, 땅속에 묻힌 비밀, 그리고 무엇보다 공허한 황제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똑같이 황제가 묻힌 곳인데 그 안에 흐르는 제국의 에너지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죠. 정릉 입구에 딱 들어서면 엄청나게 큰 거북이 받침대 위에 비석 하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 가까이서 보면 많이 이상해요. 앞뒤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일명 무잡이죠. 여기서 당연히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실 겁니다. 아니 무려 47년이나 제국을 다스린 황제인데 어떻게 비석이 이렇게 메모장처럼 새하얀 백지로 남을 수가 있죠? 그 이유 사실 약간 뼈 때립니다. 왜냐하면 후대 역사가들이 그가 이룬 업적이 정말 단 하나도 없다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릉의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는 깊고 어두운 땅속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자그마치 27m를 수직으로 쭉 뚫고 내려가야 합니다. 아파트 한 9층, 10층 깊이 정도 되겠죠? 그 깊은 곳에 거대한 돌로 만든 궁전이 숨겨져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중간방인 중전에는 황제 한 명과 황후 2명이 앉을 아주 화려한 대리석 의자 3개가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죽은 이들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길 잃지 말라고 기름을 꽉 채워둔 거대한 푸른색 항아리, 즉 만년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거기서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마침내 그들의 진짜 관이 놓여 있는 가장 은밀한 방, 후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놀라셔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황실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고대 건축가들의 정말 미친 엔지니어링 실력이에요. 관을 놓고 밖으로 나갈 때 거대한 돌문을 쓱 밉니다. 그러면 문 뒤에 세워져 있던 자모석이라는 무거운 돌기둥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바닥에 파인 홈으로 탁 하고 알아서 떨어져 내려요. 문이 닫히는 그 찰나에 내부에서 스스로 영구적인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거죠. 절대 열리지 않는 200년을 버틴 완벽한 밀실 자동 잠금 장치인 겁니다. 대박이죠? 하지만 이 완벽했던 지하 벙커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무리하게 발굴을 시도했는데 당신 기술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외부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와서 안에 있던 유물의 절반 이상이 산화되어 바스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1966년 문화대혁명 때는 관을 다 때려 부수고 황제의 뼈를 광장으로 끌고 가서 불태우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죠. 근데 제일 기막힌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진 그 최고급 퀄리티의 황실관 나무들을 동네 주민들이 주워다가 겨울에 불 피우는 땔감이나 집안 가구로 썼다는 겁니다. 세상의 꼭대기에 있던 절대 권력이 가장 평범한 땔감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죠. 비록 무덤의 주인은 한 줌 재가 되고 관은 땔감이 되어버렸지만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지금 정릉박물관에 가시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진품 유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직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실만을 엮어서 만든 미친 디테일의 황제, 황금관, 그리고 수천 개의 진주랑 보석이 빈틈없이 박혀있는 황후의 본관을 보면요. 아, 이 사람들이 저 27m 땅속 깊은 곳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려 했던 제국의 부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온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베이징의 중심으로 가봅시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거대한 바둑판처럼 생긴 고대 계획 도시인데요. 그 한복판에는 도시를 반으로 딱 나누는 약 7.8km의 가상의 선, 중축선이 흐르고 있어요. 이 선에는 황제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황제는 남쪽을 바라보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남쪽을 향해 황제의 힘이 도시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중요한 건물들을 이 선 위에 일렬로 세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중축선을 따라 천안문 광장, 자금성, 그리고 경상공원까지 한 번에 달려가 볼까요?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천안문이 처음 세워진 게 1417년 명나라 때입니다. 그러다 1644년 청나라 때 새롭게 재건이 됐고 결국 1912년 청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까지 무려 500년입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황제와 황실의 권위만을 상징하면서 우뚝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보게 될 이 웅장한 공간이 과거에는 일반 백성들은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오직 관료들이나 황실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아주 철저하고 배타적인 VIP 전용 공간이었던 거죠. 명나라 때는 이 높은 성로 위에서 황제의 명령을 발표할 때요, 조서가 담긴 봉투를 끈에 묶어서 아래로 스르륵 내려보냈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던 신하들이 그걸 받아서 전국으로 퍼뜨렸죠. 그러다 청나라 때 재건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천안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굳게 닫혀있는,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절대 권력의 벽이었습니다. 자, 3장입니다. 실현의 한 세기. 화려했던 황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데요. 중국 역사상 가장 험난하고 격동적이었던 19세기와 20세기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광장에 딱 도착하시면 한가운데 아주 거대하게 솟아있는 탑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을 겁니다. 바로 인민영웅기념비인데요. 1840년부터 1949년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험난한 시기 동안 외세에 맞서 싸우려다 희생된 수많은 혁명 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정면에 보면 인민 영웅들은 영원 불멸하라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어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광장에 가시면 꼭 기념비 맨 아래쪽 하단부로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거기에 8개의 커다란 부조가 빙 둘러서 조각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압권입니다. 마치 돌에 새겨놓은 시각적인 역사책처럼 이 나라가 겪었던 뼈아픈 고난과 승리의 순간들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1840년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서구 열강들에게 강제로 문이 열렸죠. 반식민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로는 굶주림과 부정부패에 지친 백성들이 태평천국 운동이나 신해혁명 같은 거대한 봉기를 일으켰고요. 게다가 1930년대에는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난징대학살 같은 끔찍한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안팎으로 가해지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던 시기였죠. 4장, 현대 중국의 탄생입니다. 그 깊고 어두운 시련의 터널을 지나 오늘날의 국가는 과연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갑니다. 1919년 오사운동, 그리고 1949년 공화국 수립, 그리고 현재까지. 마저 확인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19년 5.4운동 당시, 바로 지금 여러분 또래의 베이징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과학을 외치며 이곳 천안문 앞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분노하면서 말이죠. 철통같이 닫혀있던 제국의 문 앞이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들의 뜨거운 함성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꽉 채워졌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저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던 절대 권위의 상징. 그곳이 마침내 전혀 다른 공간으로 새롭고 현대적인 정부를 알리는 무대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순간이 바로 1949년 10월 1일 개국대전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날 마오쩌둥이 저 천안문 성로 위에 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오늘 성립되었다. 이 결정적인 선언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국가가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천안문 성로 한가운데에 초상화가 걸리게 되었고 광장 역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 물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라는 이 자금성, 과연 진짜 얼마나 클까요? 정답은요, 무려 축구장 100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진짜 압도적이죠? 그냥 넓기만 한 게 아니에요. 궁을 삥 둘러싸고 있는 튼튼한 성벽 높이만 10m인데 이게 대략 아파트 3층 높이랑 맞먹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성벽 위쪽 길인데요.
자동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어요.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담장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요새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1장, 자금성의 건설. 도대체 이 거대한 궁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험난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의 건축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스토리가 아주 스펙터클합니다. 사실 영락제는 자기 조카의 왕위를 힘으로 빼앗아서 황자가 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내 자리를 또 뺏으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을 감추고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이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 고생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무려 250톤이나 나가는 그 무거운 대리석을 옮기겠다고 한겨울에 길바닥에 물을 쫙 뿌려서 꽁꽁 얼린 다음 한 달 내내 돌을 미끄러뜨리면서 끌고 왔습니다. 심지어 2100km나 떨어진 숲에서 거대한 나무들을 통째로 베어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피땀 흘려 완공을 했는데 딱 3개월 뒤에 벼락이 쾅 떨어져서 주요 건물이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조카 자리를 뺐더니 하늘이 벌을 내린 거다라고 수군거렸죠.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영락제는 평소 같으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신하들의 쓴소리, 즉 구원을 제발 해달라고 엎드릴 정도로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그 절대 권력자의 아주 나약한 속내가 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여기서 잠깐 자금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전설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다들 방 개수가 9,999.5칸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늘에 있는 신의 방이 딱 1만 개라서 스스로 천자라고 부르던 황제라도 감히 신의 영역을 넘볼 수는 없으니 반칸을 비워뒀다는 아주 멋진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어떨까요? 현대에 와서 전문가들이 진짜로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방 개수는 약 8,700여 칸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제 전체적인 공간의 윤곽을 좀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외곽문부터 가장 깊숙한 내정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과거 대신들이 매일 아침 황제를 만나러 땀 뻘뻘 흘리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중앙의 중심축을 따라서 똑바로 쫙 올라가는 가상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장 외조로의 입장. 드디어 황제의 거대한 공식 정치 무대로 들어갑니다. 자, 자금성의 정문인 오문입니다. 여기는 그냥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니에요. 아주 살벌하고 엄격한 신분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총 5개가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가운데 있는 제일 큰 정문, 여기는 오직 황제 전용입니다. 심지어 황후조차도 평생 딱 한 번 자기 결혼식 날에만 이 가운데 문을 밟아볼 수 있었어요. 동쪽 문은 대신들이, 서쪽 문은 황실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출입문부터 이미 너와 나의 계급은 다르다는 걸 완벽하게 뼈에 새겨주는 구조였던 거죠. 오문을 무사히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금수교라는 아름다운 5개의 다리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 다리 5개는 각각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 의, 예, 지, 신을 상징하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서도 한가운데 다리는 오직 황제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뒤에 산을 두고 앞에 물을 두는 완벽한 명당의 조건, 배산임수 아시죠? 그 중에서 바로 앞에 물, 임수 역할을 담당하도록 인공적으로 파놓은 아주 핵심적인 풍수지리 장치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외조와 조금 더 프라이빗한 내정의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앞쪽에 있는 외조는 그야말로 국가의 거대한 정치 무대입니다. 즉위식 같은 최고로 중요한 행사를 하던 자금성에서 제일 높은 건물, 태화전이 있고요. 그 뒤로 황제가 행사 중간에 잠깐 쉬던 중화전, 마지막으로 연회나 과거 시험을 보던 보화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외조를 지나 뒤로 넘어가면 황제와 황후가 밥 먹고 잠자고 진짜 일상생활을 하던 사적인 공간, 즉 내정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3장, 내정의 내부, 절대 권력자들의 아주 사적인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정에 있는 3개의 주요 건물을 쓱 한번 훑어볼까요? 먼저 건천궁입니다. 여기는 명나라와 청나라 초기 황제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던 메인 침전이자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있는 교태전은 황제 공간과 황후 공간 딱 사이에 있는데요. 여기서 황후 생일 파티도 열고 국가 공식 도장인 어보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안쪽에 있는 곤영궁은 명나라 때는 황후의 전용 침실이었는데 청나라로 넘어오면서 결혼식 신방이나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살짝 용도가 바뀌었죠. 4장 비밀과 상징. 겉보기엔 그저 화려한 궁궐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황제를 신으로 만들기 위한 엄청난 건축적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화전 바로 뒤쪽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무려 16.75m 길이에 무게가 250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통대리석 조각, 운용대석조인데요. 황제는 가마를 탄 채로 이 화려한 조각 위를 지나가고 가마꾼들은 그 옆에 있는 좁은 계산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태화전 지붕위를 한번 유심히 보시겠어요? 중국 전통 건물 지붕에는 동물 모양의 작은 조각상들, 즉 잡상이 올라가는데요. 이 개수가 많을수록 건물의 등급이 높다는 뜻입니다. 보통 3, 5, 7, 9 이렇게 홀수로 올리는데 이 태화전 지붕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10개의 잡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다 라고 천하에 대놓고 선포하는 거죠. 맨 앞에서 말을 타고 길을 안내하는 신선 조각상을 시작으로 이 전각이 가진 신성한 권위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자금성을 공중에서 아주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의 일직선상에 쫙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황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그냥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꽝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온 제국의 기운과 에너지가 바로 이 한 점을 향해 모이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거죠. 그리고 이 완벽한 일직선의 맨 끝자락에 다다르면 경산공원이라는 산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거대한 산,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100% 사람이 흙을 쌓아 만든 인공산입니다. 궁궐 밖으로 적들이 못 오게 뺑 둘러 파놓은 연못, 해자에서 파낸 흙, 그리고 자객이 땅굴을 파고 들어올까봐 바닥에 특수벽돌을 겹겹이 깔면서 파낸 그 엄청난 양의 흙을 한 곳에다 계속 쌓고 또 쌓아서 아예 산을 하나 만들어버린 겁니다. 철저한 방어용산인 동시에 완벽한 풍수지리를 위한 거대한 장치였죠. 아까 제가 외조 입구에 있던 금수교가 명당의 조건인 물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뒤에는 든든한 산이 있고 앞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가 최고의 명당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황제가 자금성터를 딱 잡고 보니까 완벽한 산과 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연이 안 주면 내가 만들지 뭐. 이러면서 자기 손으로 앞에다가는 거대한 인공강을 파고 뒤에다가는 인공산을 쌓아 올려서 스스로 배산임수 지형을 창조해낸 겁니다. 자기의 권력과 행운을 지키겠다고 산과 강마저 만들어버린 그 집념,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신의 세계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산을 통째로 만들어낸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금성은 인간의 의지력과 자아도취가 도대체 어디까지 팽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기념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벽과 거대한 인공산 이면에는 벼락 한번 쳤다고 덜덜 떨고 밤마다 자객이 땅을 파고 들어올까봐 잠을 못 이뤘던 권력자의 지독한 불안감과 인간적인 나약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신이 되고 싶었지만 끝끝내 죽음을 두려워하는 필멸자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이야기. 오늘 준비한 해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흥미로운 물음표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전학습은 완벽하게 끝.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투어를 떠나볼까요? 소나무 친구들, 곧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요.